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번 주 책들 소개하는데 고전책 소개해드리잖아요. 한 주 한 주 책을 보면서 제가 설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기는 이거 공부하려고 읽어야 되는 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고전 분기 책들은 그냥 책 리스트만 딱 봐도 이거 진짜 한번 봐야겠다. 이걸 아직도 안 봤네? 이런 생각이 어른도 들 만큼 또 아이들에게 이런 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도움될 만한지 또 재밌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그런 분기인 것 같아요. 책들 소개가 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2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과학 도서, 그 다음에 문학, 인문철학 도서 지금 고전으로 왔는데 마지막에 고전을 하는 게 하다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하이라이트를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추천 도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사실 떠오르는 또 다른 작품들도 있죠. 근데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고요. 많이 들어보셔서 그 선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존 버닝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동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일단 작품이 굉장히 따뜻한 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히 보면 이래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배달하러 가는데 술록이 아파요. 술록이 감기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병간호를 해주다가 헐레벌떡 산타가 선물을 배달을 갑니다. 일단은 가정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뒤를 읽기 전에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딱 덮고 얘들아 술록이 아파서 병들었대. 산타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오늘 쉬어야 될까? 그럼 선물을 어쩌지? 만약에 배달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펼쳐져요. 설정 자체가 그만큼 재미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또 산타클로스가 사실은 배달하는 선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그 선물을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가는지 그 과정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되게 의미 있게 따뜻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받을 선물 얘기만 하기보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읽어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산타를 상상도 해보고 아직 산타를 믿는 아이들이라면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예비초일 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이 책은요, 근데 사실은 뭔가 내용을 읽어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통 민속 어떤 그런 동화 혹은 이제 민담 뭐 이런 데도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나귀 실베스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실베스터가 요술 조약돌을 발견하고 나서 그 요술 조약돌을 들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재밌는 장난을 많이 쳐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바위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되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장면 보면 뭔가 우리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생각나고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의 원형성, 그러니까 많은 패러디 작품을 낼 만큼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 작품도 어쩌면 그러한 요술이나 마법의 힘 또 혹은 그것으로 엉뚱하게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와 같은 레파토리의 굉장히 원형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당나귀 실베스터가 다시 이제 원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시간의 흐름도 느껴보고 상황의 변화도 느껴보면서 당나귀 실베스터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이막스의 감동도 더 배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작품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이들이랑 부담 없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다산기획이라는 곳에서 나온 시리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한테 읽히기에 적합한 글밥과 내용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재밌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책들을 겨울 내에 많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일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해저 이말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3학년 때 추천을 하기보다 5, 6학년들이 읽는 버전이 있어요. 비룡서에서 나온 클래식, 주니어 클래식으로 보면은 꽤가 엄청 두껍습니다.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줄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도 읽고 뭐 5학년 때 80일간의 세계일주도 읽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줄베른을 조금 학년을 5, 6학년 연달아 읽게 하지 않으려고 아래쪽에 있는 책들을 찾다가 이 책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삼성출판사에서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고전을
축약한 버전을 잘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글 읽는 재미가 많이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해저이말리나 아니면은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보면은 성인들이 볼 때는 그 디테일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사실은 그 내러티브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다 보니까 너무 크고 방대한 이야기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학년들 학생들한테 좀 읽히려면 오히려 요 정도 분량으로 읽히는 게 맞다. 그래서 약간은 디테일이 소실될지라도 그러면 5, 6학년 때 재밌었다면 다시 조금 더 긴 버전의 해저 이말리 읽어도 좋겠고요. 자, 근데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저 이말리 뿐만 아니라 줄 베른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런데요. 뭐 탐험하고 모험하고 막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주를 이루거든요. 바닷속 탐험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는 거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 예를 들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네모예요. 네모 선장 하면 우리가 영화부터 뭐 애니메이션까지 수많은 작품의 어떤 바다를 누비는 모험가 마도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선장을 떠올릴 때 가장 원형적 캐릭터가 거기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네모 선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아로낙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이 마치 이성과 열정처럼 서로 대비되면서 이 작품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이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관점의 차이들, 깊이 생각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깊이 있는 접근도 물론 재밌으면 좋겠지만 우선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점을 좀 저는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다 속을 우리가 탐험해 보되 우리 아이들이 책이나 동영상으로 조금은 보지만 그걸 줄거리 삼아 이야기로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바다에 사는 고래, 또 특별한 어떤 동물들, 그걸 탐험하는 배의 이야기, 뭐 잠수함이겠죠? 자, 이런 스토리들을 아이들이 의외로 접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것 같고요. 책 읽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남학생들도 해저이말리 주제는 다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네, 찰스 디킨스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죠. 비룡소 클래식이고요. 자,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워낙 좋아합니다. 비룡소 클래식 시리즈는 이 책 외에도 추천드릴 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루지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뭐 수전노, 구두쇠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그러한 인물을 떠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가지려 하는 것,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내가 많이 선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스크루지가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가난한 조카들이 의외로 알고 보니 스크루지를 더 가엽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 왜요?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란 결코 혼자 누릴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또 어른들이 같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유령이 등장하잖아요. 스크루지의 여행을 함께 같이 다니는. 근데 그 여행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삶을 조금 이렇게 내다보는 그 스크루지의 심정은 어쩌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소재를 쓰기에 너무 좋은 주제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파랑새.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 아시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우리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책으로 본 적은 없으시죠? 맞습니다. 파랑새가 제가 알기로는 동화로 표현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만화 동화 같은 걸로 보면 스토리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파랑새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치르치르 미치르 이렇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원 이름이라기보다는 일본식으로 번역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치르치르 미치르라고 나오지 않고 틸틸 미틸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좀 재밌죠.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파랑새라는 작품은 원래 희곡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인공들의 대사와 또 어떤 이런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머릿속에서 묘사하듯이 생각하며 또 머릿속에 그려보며 감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파랑새, 우리 지금은 너무 잘 알죠.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랑새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 뭐 이런 결론적 교훈이라는 건 아실 텐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읽어보기 전에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 이들이 왜 파랑새를 쫓아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또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공이 어떤 배경에서 여행을 시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평소에 좀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파랑새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파랑새 혹은 그런 상징이 문학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프랑켄슈타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켄슈타인 일단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고요. 왜냐면 조금 이제 고학년들에 맞는 기준에서 스릴러가 있어요. 막 약간 살인도 나오고 막 괴물도 나오고 막 뭔가 막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좀 존재합니다.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도 있고요. 게다가 주제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한 과학자가 어떤 괴물을 크리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괴물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괴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닙니다. 괴물을 만든 박사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죠. 그리고 괴물에게는 이름도 주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 존재, 그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그래서 한 과학자의 일탈과 같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바로 관계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전공학 얘기도 많고 아이들이 두고두고 써먹을 만한 이야기의 거리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랑켄슈타인 재미없다고 한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무조건 재밌는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체 괴물을 왜 만들게 됐는지 프랑켄슈타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작품을 쭉 읽어보시면서 훅 빠져드실 겁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 이거 소개만 하면 되지 이거 뭐 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압도적입니다. 책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뭐 한 100여 쪽 될까요? 해설까지 포함해도 미음사 버전에서 뭐 분량이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정도의 분량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깊이는 어마어마하죠. 뭐 입시 논술에도 등장하고 여러가지 각종 제시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어떤 독서 프로그램 같은데 항상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화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부조리함을 거꾸로 보여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너무 재밌어합니다. 이 책 역시 고전은요 진짜 검증된 책들인 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꾸준히 읽혀왔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재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주제의식이 뭐 전체주의 사회 문제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무조건 재미있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책 읽기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책이고요. 실제로 이 책에 어떤 등장하는 주인공들, 특히나 이제 돼지들의 행동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돼지, 어떻게 보면 좀 탐욕을 상징하죠. 그런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런 동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돼지들이 실제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죠. 따라서 이런 욕망과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돼지의 캐릭터를 통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 과연 이런 돼지들은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고요. 또 각자 해석하는 방식에서 캐릭터들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누군지, 막 누구는 스노우볼, 나폴레옹, 막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뭐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재미있게 교양적으로 나누기에도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이방인. 지난주에 한 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메르소 이야기죠. 까미 실존주의. 실존주의를 중학교 애들이 읽는다고? 이거 좀 사실은 제가 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정서, 감정인데 아이들이 완벽히 알기는 참 어렵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부분은 내가 다 경험했던 것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겠는 그 감정을 마치 약간 더듬더듬 하듯이 경험해가는 것도 문학작품 감상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등장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권태라는 감각들, 그냥 어떤 무상감, 이런 표현들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알듯 말듯한 느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은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 감정, 예를 들면은 그런 무진기행 같은 작품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무상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작품 감상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설명도 들어가고 누구랑 같이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누군가의 어떤 해석도 들어보고 하면서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까미의 작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는 주제 자체는 사실은 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정서적인 간극이 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 자체가 고전에 대한 해석 방법 혹은 그런 고전들이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인간의 실존적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 감상의 굉장히 어떤 방향,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요. 물론 작품은 굉장히 쉽게 술술 읽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이 열린 대화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멋진 신세계. 우리 중학교 3학년은 이 정도 읽어야죠. 멋진 신세계는 정말 이제 사실 이 정도 기준에서는 성인하고의 기준을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성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이 작품을 읽어낼 거고 어떤 성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읽어봤을 수도 있겠죠. 자, 멋진 신세계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 이 작품을 읽어보면 과연 무엇이 멋진 신세계인가, 무엇이 유토피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황폐해졌죠. 막 전쟁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고 인공 수정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아닌 사회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엉뚱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어쩌면 멋진 신세계에서 보여주는 이 신세계 유토피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만들어 키우는 게 어렵다면은 이렇게라도 아이를 만들고 사회가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우리한테 와닿는 감각은 좀 다른데요. 그런데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올더스 헉슬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멋진 것인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제들을 너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작품 후반부까지 다음 주에 좀 더 주제의식을 설명드릴 텐데 멋진 신세계는 솔직히 그냥 중학생이면요 그냥 무조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아니 그것도 안 읽어봤어? 라고 얘기 들을 만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름값 파는 책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쭉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이번 주는 진짜 걸을 타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책들이어서요.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좀 뭔가 붕 떠있는 마음들을 이 책 잡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